동규 씨, 어디 갔어요, 동규 씨? 어제만 해도 같이 항구를 거닐던 그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민박집 어디를 뒤져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말도 없이 떠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민박집 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벌써 싫어진 건가? 혼자 있기 싫다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돌아왔고 그의 표정에는 힘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 한순간에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 딸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59살이고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지금은 통영에 와 있어요.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아침 일찍 버스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중앙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 멸치며 미역을 팔고 있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어요. 이런 시장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을 나와서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더라고요. 파란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느긋하게 떠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여기 좋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또 혼자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며 식탁이며 모든 게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특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죠. 남편이랑 함께 보던 드라마 시간이 되면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영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혼자 바다라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엄마가 답답해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잘 갔다 오라고, 연락 자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통영행 버스를 탔던 거죠.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바닷바람에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 숙소를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민박 찾으세요? 네,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그럼 파도 소리 민박이 좋을 거예요.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거든요. 파도 소리 민박이라니 이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하얀 2층 건물 앞에서 내렸는데 정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대문 옆에 파도 소리 민박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바다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그을려 있더라고요. 첫인상이 좀 무뚝뚝해 보였어요. 방 하나 있나요? 며칠 계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요. 동규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짐을 들어주면서 2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다 보이는 방 드릴게요. 하루 5만 원이고요. 방문을 열어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혼자 오신 거죠? 저녁은 제가 해드리죠. 받아보면서 혼자 먹기 쓸쓸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갈매기들을 보고 있으니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바닷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동규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된장찌개에 갓 구운 생선이 정말 맛있었죠.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방에 필요한 건 다 있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방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쓰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어보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서랍 뒤쪽을 더 깊숙이 더듬어 보니 작은 책 같은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항해일지였어요. 표지가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이와 언젠가 다시 바다를 보겠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아마 동규 씨 것이겠죠. 그런데 계속 넘겨보니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페이지 곳곳에 여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미희, 미희, 또 미희. 항해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페이지에는 미희야, 오늘도 바다가 예쁘다라고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부분도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혹시 동규 씨에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동규 씨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책을 덮으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규 씨, 죄송한데 서랍에서 이게 나왔어요. 항해일지를 보여주니까 동규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옛날에 제가 적어둔 거예요. 항해사 시절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죠. 그렇구나 싶어서요. 괜찮다면 제가 다시 넣어둘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동규 씨는 그렇게 말하고 금세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 집 어딘가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이렇게 힘든데 동규 씨도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오후에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다고 파도소리 민박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여기 바다도 예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요. 수연이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다 와요. 응, 그럴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자꾸 그 항해일지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그 미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규 씨의 어색한 반응까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 동규 씨가 부엌에서 뭔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끓여 먹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죠. 저녁 준비됐어요. 동규 씨가 부르시는 소리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윤기나게 배어 있고 무와 감자도 보기 좋게 익어 있더라고요. 김치와 미역국까지 곁들여져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 조금 정성을 들인 거죠.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며 밥그릇을 들고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받침이었어요. 예쁜 도자기로 된 젓가락 받침이 2개 놓여 있는데 하나는 분홍색 꽃무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었어요. 명백히 부부용이었죠. 물컵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식탁은 여전히 2사람의 공간인 것 같았어요. 동규 씨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모든 게 짝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동규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 밥 먹던 우리 집 식탁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던 젓가락, 항상 남편 자리에 놓아두던 큰 물컵까지 말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티슈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먹는 게 제일 쓸쓸한 법입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동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맛있는 걸 해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동규 씨도 조금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식탁 위에 고요함이 흘렀어요. 고등어 조림 냄새와 함께 뭔가 묵직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정적이었어요. 분홍색 젓가락 받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희라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앉아있다는 위로 같은 것 말이에요.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동규 씨도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정적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제법 차더라고요. 3월 바다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동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들어가시죠. 민박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추우시죠? 잠깐만요. 동규 씨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뭔가를 들고 내려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스웨터였어요. 부드러워 보이는 캐시미어 같은 재질이었죠. 이거 입으세요. 춥잖아요. 스웨터를 받아드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세제 냄새였는데 어딘가 그리운 향이었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향수 냄새 같기도 했죠. 분명히 여성용이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입어보세요.
동규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저는 스웨터를 받아서 입어봤어요.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런데 입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스웨터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아마 미희라는 분의 것이겠죠. 동규 씨가 왜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왜 저에게 내어주는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스웨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종이 같은 게 손에 잡혔죠. 무심코 꺼내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추우면 이거 꼭 입고 나 기다려.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분명히 미희라는 분이 동규 씨에게 남긴 메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스웨터를 입고 있다니. 동규 씨도 메모를 보더라고요.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주우셔서 주머니에 다시 넣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벗을게요. 아니에요. 그냥 입고 계세요. 동규 씨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막걸리 한 병과 안주를 가져왔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동규 씨가 조용히 막걸리를 따라 주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건배. 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어요.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함이 퍼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싫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규 씨도 외로우신 거구나 싶었거든요. 이 넓은 민박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얼마나 쓸쓸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도 밤만 되면 무서워져요. 그러게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막걸리를 마시며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웨터에서 나는 향기와 메모의 내용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동규 씨의 따뜻한 배려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걸리와 함께 섞여 들어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규 씨가 항구 구경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이라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왠지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함께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통영 항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크고 작은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도 정겹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산도예요. 동규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그 방향을 보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동규 씨와 제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동규 씨도 느끼셨나 봐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죄송해요. 동규 씨가 급하게 손을 빼시면서 시선을 돌렸어요.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는 둘 다 별말 없이 걸었죠. 민박으로 돌아와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동규 씨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자꾸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올라가서 쉬겠어요. 네, 그러세요. 푹 쉬시고요.
방으로 올라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손이 스쳤을 때의 그 떨림, 동규 씨의 따뜻한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바닷가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규 씨였어요. 혼자 파도가 치는 해변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동규 씨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걷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면 아직도 돌아가신 아내분을 그리워하시는 걸까요? 그 미희라는 분 말이에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동규 씨가 민박으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동규 씨?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도 비어 있고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동규 씨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일찍 나가신 건가 싶어서 밖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엌 식탁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게요. 불편하시면 다른 숙소를 알아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언제 돌아올지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민박은 너무 조용했어요. 바닷소리만 들렸죠. 어제 함께 걸었던 항구가 손이 스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다가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동규 씨가 아직도 아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저와 가까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 걸까요? 온종일 혼자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규 씨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어제 울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동규 씨가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정화 씨? 동규 씨 목소리였어요.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동규 씨가 서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어디 다녀왔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떠나서. 동규 씨는 무거운 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러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 보였구나 싶었거든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힘들었겠어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동규 씨가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정말 지쳐 보였어요. 저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미희 씨였나요? 아내분이?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항해일지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동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숨기려던 걸 들켜버린 듯한 표정이었죠.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많이 아팠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 것 같지 않았어요. 미희가 모든 걸 해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가 아플 때 간병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동규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은 제 마음과 똑같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화 씨도,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동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도 들려드릴 게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메시지를 찾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혼자만 듣고 있었던 거였죠. 재생해도 될까요? 동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웃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뻤거든. 사랑해.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동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자기 걱정을 더 안 하는 사람이었죠. 미희도 그랬어요. 아프면서도 제 걱정만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제가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눈물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슬픔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규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남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동규 씨를 만나서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정화 씨가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죠. 딸 수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수연이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며칠 뒤 동규 씨가 김장을 담가보자고 제안했어요. 벌써 11월 말이라 김장철이 되었거든요.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함께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랑 무 사올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장 한번 담가보고 싶었어요. 통영 전통시장에 함께 갔어요. 배추를 고르면서 동규 씨가 하나하나 골라주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배추가 좋네요. 잎이 두껍고 싱싱해요. 역시 아시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던데. 미희가 항상 이렇게 골랐거든요. 동규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미희 씨도 우리 사이를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며 대파, 마늘까지 사서 민박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동규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말이에요. 배추를 절이고 기다리는 동안 고춧가루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동규 씨가 젓갈을 넣어주고 저는 마늘을 다져서 넣었죠.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정아 씨가 있으니까 집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규 씨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장을 다 담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뿌듯했어요.
갓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여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김장 담을까요? 동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년에도 함께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내년에는 더 많이 담가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정말 그런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동규 씨와 함께 김장도 담고 장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 딸 수연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수연아? 왜 갑자기? 엄마, 파도 소리 민박 찾느라 고생했네. 수연이가 짐을 들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한 그 사장님이 어디 있어? 마침 동규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수연 씨죠?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가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함께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연이가 계속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면서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규 씨가 먼저 자리를 피해줬어요. 수연이와 둘만 남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거든요. 엄마, 진짜 물어볼 게 있어.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과 엄마가 어떤 사이야? 뭐가 어떤 사이니?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야? 수연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아,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뭐, 내가 봤는데 완전히 부부 같던데? 김장도 같이 담그고 장도 같이 보고 이게 그냥 친구 사이야?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그렇게 엄마 사랑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남편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남긴 그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말이요. 수연아, 엄마도 힘들어.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 그럼 나랑 같이 살아. 왜 꼭 남자가 있어야 해? 수연아, 엄마 진짜 이해 안 돼. 아빠 잊어버린 거야? 딸이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규 씨도 미안하고 딸도 이해가 되고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도 살아야 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수연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와 다툰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음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규 씨였어요. 못 주무셨나 봐요. 네. 너무 복잡해서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12월 바다는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정화 씨, 동규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동규 씨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미희가 떠난 후 3년 동안 정말 춥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아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같이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걱정도 있지만 저도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동규 씨와 함께요. 동규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었어요. 겨울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죠. 엄마. 수연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까 화난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수연아. 사실 어젯밤에 아빠 목소리 녹음 들어봤어.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딸에게 남편 음성 메시지를 보내줬던 거였어요. 아빠가 엄마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계속 엄마를 혼자 있게 만들었네. 수연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규 아저씨랑 이야기해봤어. 아저씨도 엄마처럼 혼자 사시다가 엄마 만나서 많이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엄마를 계속 혼자 두려고 했네. 수연아, 괜찮아. 아니야. 나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연이가 저와 동규 씨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엄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저도 응원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동규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아. 엄마를 진짜 아껴주시는 게 보여. 동규 씨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수연 씨,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아저씨도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까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좀 걸어볼까? 동규 씨가 제안했어요. 겨울 바닷가였지만 마음만큼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파도가 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이는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놀러 오겠다고 했고, 동규 씨는 수연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정말? 응.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것과 새로운 사랑은 별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셋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기분이었죠. 기분이었죠.